웰다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웰다잉, 잘 죽는 거. 그럼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다잉 강사가 잘 사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순, 제 이름이 이순이에요. 너는 웰다잉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은 없어봤지만 스스로 자문다답하는 의미에서 웰다잉 순위에 배우고 배가 질봉이 뭐냐? 배우고 가르치고 즐기고 봉사한다. 나의 잘 사는 지금 노후에 들어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제 배운 걸 가르치고 또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고 못한 걸 즐기고 그다음 또 봉사하는 거 나의 웰다잉 레시피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걸 썼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얘기하면은 내 뭐 얘기하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경찰에 살피는 눈이라는 거죠. 근데 꼭 두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눈은 어떤 눈인가? 맑은 호수 같은 눈. 그쵸? 그런 눈이 있어. 저도 이제 맑은 호수 같은 눈으로 되려고 내가 곱씹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다음 얘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하지? 수십 년 동안 맑은 호수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데 강의에 딱 가보면 어떤 눈이구나. 주로 도둑 눈은 별로 이런 데 안 나타나요. 그쵸? 쫓기는 사람이 왜 여기 나타나겠어요? 여기 당당하게 나름대로 뭐 배우겠다. 살피는 눈, 경찰의 눈을 가진 사람이 비교적 많은데 그래도 딱 보면 맑은 호수 같은 눈은 금방금방 튀어나더라고 그거. 여기는 맑은 호수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웰다잉,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 좀 껄끄럽죠? 죽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죽음의 질, 삶의 질 이런 게 되게 낮은 편이에요. 요즘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경제 국가가 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OECD 국가가 지금 몇 개국인가요? 한 38개국인가? 38개국이라고 봤을 때 36위, 35위 뭐 이렇게 조금은 나아지긴 했다고. 일단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제가 쓴 책을 하나 이제 선물을 하고 하겠습니다. 순이의 배가 질봉 레시피예요. 제가 웰다잉 강사를 하면서 웰다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웰다잉, 잘 죽는 거. 그럼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다잉 강사가 잘 사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순, 제 이름이 이순이에요. 너는 웰다잉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은 없어봤지만 스스로 자문다답하는 의미에서 웰다잉 순위에 배우고 배가 질봉이 뭐냐? 배우고 가르치고 즐기고 봉사한다. 나의 잘 사는 지금 노후에 들어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제 배운 걸 가르치고 또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고 못한 걸 즐기고 그다음 또 봉사하는 거 나의 웰다잉 레시피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걸 썼어요. 왜 책 표지에 아이스크림 사진을 넣었을까요? 달콤해서. 인생이 달콤하다.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달콤해서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나중에 먹어야지 아껴두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카르페디엠 지금 즐겨라. 지금 먹어라. 현재를 잡아라 하는 우리 웰다잉 웰라이프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메멘토 모리, 카르페디엠, 아모르파티 세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카르페디엠 지금을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잡고 현재를 잡고 즐거운 생활을 하라는 의미. 이게 또 사실 어르신들 그 수준에 맞춰서 글도 크게 해서 한 1시간 정도면 읽은 건데 다 못 드려요. 저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 기사 다 줄 줄 알았어요? 저랑 전체 몇 명 뽑아요? 한 명. 뭐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읽지도 않아 사실은. 자, 손 들으세요. 저한테 비기거나 진 사람은 그냥 내리고 이긴 사람만 갖고 있으면 돼. 가위바위보! 그래, 굉장히 아쉬워하던데. 되게 아쉬워하더만. 졸작입니다. 오늘은 웰다잉,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현재 웰라이프 백세인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사장이면서 웰라이프 심리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애도 심리상담협회 등등 또 꽤 많죠. 이게 제가 퇴직 후에 얻은 직함이랍니다.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 실버타운인 유당마을 등등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약 한 4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할 무렵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해야겠다 생각으로 제가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과 간호사로서 한 40년 동안 일을 했다면 이제 퇴직 무렵에
임상심리사 등등등등등. 통합돌봄은 그 이후에 나온 단어인데 통합돌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웰다잉 전문 강사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대통령상은 못 받고 국무총리상까지는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웰라이프 백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건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웰라이프란 무엇인가, 웰레이징, 웰다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좋은 죽음이란 과연 어떤 건가, 우리가 잘 죽는다 하는데 과연 좋은 죽음이란 어떤 건가,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 방향, 또 웰다잉을 위한 인문학적 3대명언 엄청 많아요. 여기서 골자들은 여러분들 그 책에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또 제가 이 책자의 자료를 낸 이후로 통합돌봄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정립이 됐어요. 웰라이프 백세인 협동조합은 우리가 축복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가 축복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노력해야 돼요? 60세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뭔가 바람직한 일, 권위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조합에서 하는 일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2022년에 제가 그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맨 마지막 직장 퇴직할 때 요거를 또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사업은 웰라이프 웰다잉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하고, 또 웰라이프 웰다잉 관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또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서 꼭 노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단녀들 취약계층에 속해요. 어떻든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취약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웰빙하면 잘 사는 거, 웰레이징 잘 늙어가는 거, 웰다잉 죽는 거. 여기서 웰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건가? 웰, 여러분들 잘 해봐, 잘 살아봐, 잘 죽어봐. 잘, 여기서 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잘 내려놓는 삶. 여러분들 잘 내려놔야지. 내려놔. 그래, 다 내려놔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잘 내려놓는 게 뭐냐, 더 필요 이상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잘 내려놓는 삶, 또 뭘 해야지 하고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하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30대 계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가 많네요. 60까지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요? 같으면서도 안 돼.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아이 잘 키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대로 되신 분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한 부분은 됐는데 껄쩍지근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다 집을 사야지. 어떤 차를 가져야지. 내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 이렇게 해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면 거기에서 목표를 안 가진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쟁취할 확률이 많아요. 그 대신 너무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고 느낄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어떤 사랑, 또 자연을 보고서 아름답게 느끼는 거, 내 마음에 평온한 감정을 갖는 거,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철학가가 이제 그 철학 시간에 마요네즈 병하고 골프공을 이렇게 갖고 들어왔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다가 골프공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골프공을 채우니까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자갈도를 빈 공간에 채웠어요. 이제 다 찼을까요? 그래도 안 찼어. 그 다음에 모래를 싹 갖다 치면 다 꽉 채워졌을까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물이 싹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골프공이나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가족 간의 사랑,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게 골프공인 거예요. 자갈은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집, 직업 뭐 이런 거예요. 모래는 뭐 어떤 취미생활 그런 거, 또 물은 차 한 잔에 마지막 여유를 즐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골프공을 맨 먼저 그 가치로운 거, 의미 있는 거를 먼저, 가족 간의 의미, 사랑 이런 거를 먼저, 건강 이런 걸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자갈부터 채웠다, 눈에 보이는 거. 자갈이라는 게 뭐예요? 집, 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 그걸 먼저 채우고 다 채우면 골프공이 못 들어가는 거야. 카르페디엠 너무 현재만 놀래. 그래가지고 취미생활하고 커피하고 놀고만 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안 채워져요? 골프공도 안 채워주고 자갈도 안 채워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목표가 너무 집착이 되면 놓치는 게 많다. 목표가 없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더 애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걸 내려놔야 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걸 잘 스스로 조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 현재 주요 활동이 말기암 환자 맞춤형 호스피스 웰다잉. 그러니까 웰다잉 강사를 양성하면 호스피스 환자한테도 가고 집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가고 복지관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가고 노인대학에도 가고 또 사회복지관에도 가고 등등등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 통합 돌봄시 시범 사업인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개원은 7월이에요. 지금 한참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화성 온 이음체. 온이 뭐냐면 따뜻한 이음. 지금 AIP, 여러분들 AIP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AIP가 뭐예요? 살던 곳에서 살다가 잘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일종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지자체랑 50-50 예산을 지원해서 안성, 광명, 어디 5군데가 이걸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성이 그 중에 한 곳이에요. 그 중에 한 곳을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중간집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봅시다. 이거 지금 어저께 사진이에요. 지금 인테리어를 한참 이렇게 하는 중이거든요. 집이 한 24세대 정도 있는데 20에서 23세대, 20에서 90세까지의 병원에서 나온 사람과 돌봄이 약간 필요하신 분들 모시는 집이고 한 70 몇 평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는 온 이음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랑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어저께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강의실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소모임실도 있고 공유 주방도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과 또 지역사회랑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이게 단기 거주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또 장기 거주는 2년 연장 가능하다. 이거는 ADL은 뭔지 아세요? 일상생활 능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파도 내가 세수하고 뭐하고 밥 지어 먹고 일상생활 동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 등급 나올 때도 이 사람의 일상생활 동작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화성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장애를 가진 돌봄이 필요한 시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소를 한다. 근데 일상생활 동작은 거의 돼요. 근데 집에 가면 약간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근데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멀리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사이가 어떠냐면 서로 안부 확인하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 있어? 아빠 잘 있어? 그래 잘 있냐? 그래서 생존 확인하는 그런 상태인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옆에서 케어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그 집으로 모시고 저도 이제 많이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냐면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얘기하기가 너무 겁난데 아프다 그러면 요양원에 가라고 그러고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한 달쯤 입원해갖고 와보면 돌아가실 줄 알고 방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오히려 솔직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도 그러더라. 그래서 불쌍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를 이런 안심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오면 우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으니 서로 불편한 거 얘기도 하게끔 하는 그런 단기 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소를 옮겨야 돼. 이 안심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고 그러려면 이사를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있다가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게 성격이 지금 법적으로는 중간집이기도 하지만 뭐 2년, 4년에서 좀 장기 거주로 가게 될 게 아닌가. 이제 이게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성격을 정해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앞으로 지자체별로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거 생겼을 것 같아요? 노인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케어를 받아야 될 숫자들은 많아져요.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1대1로 케어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이미 이거 유럽에서는 많이 이미 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실버타운 운영할 때 80년대, 90년대 이제 그 선진지를 많이 시찰을 했는데 7, 8가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이드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하숙집처럼. 그래서 사회 제도가 정책이 많으니까 뭐 통합돌봄이니 요양보호사니 뭐 생활지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접목시켜주고 교통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게 이제 좀 미리 좀 됐어야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초고령화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빨리 돼가지고 지금 막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갑자기 많이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화성시 병점구 병점 있어요.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제안 설명할 때 썼던 거예요. 성공적 기관 운영의 3요소가 뭐냐면 리더의 사명감과 책임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전문성 기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는 주택이에요.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케어를 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집안에 의사가 하나 있거나 간호사가 하나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정보도 좋고 질 좋은 서비스를 교통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제 여러 가지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또 연계하고 이제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고 여기 화성은 시범 통합돌봄 사업이 진안동 중심으로 좀 되다 보니까 CT병원이 그런 의료기관으로 돼 있어서 CT병원하고도 저희가 MOU를 해서 누가 입주했다. 그러면 CT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와서 체크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 주택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이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고 또 여기가 또 남양에도 하나 지금 생긴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길 예정이고 여기는 어떻든 20세에서 92세까지이지만도 그래도 인생의 말년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서 우리 화성시는 웰다잉 조성 문화가 그래도 그동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접목해서 여기 계신 입주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피력해서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을 안에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는 어떤 한 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다 해결이 됐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다 되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살되 그 커뮤니티라는 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이웃 뭐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웃에서 함께 돌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웃이 다 바쁘죠. 여러분들 만나 요양보호사지 또 뭐 생활지원사죠 뭔가 하죠. 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모든 노동을 어떻게 해요? 옛날 시골에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다 그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 준대 통화들을 하면 얼마래 시간당 얼마래 그거 관심 갖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오는 것도 연결을 하지만 지역사회 이제 그 인력 또 자원봉사 봉사하려고 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잘 같이 이런 거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돌봄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요양원도 해보고 실버타운도 다 해봤지만 우리나라 시스템 다 공급자 중심이야. 본인의 어떤 의지, 본인의 선택권 없이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어르신들 7, 80대 되신 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요양원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하나의 개체로 봅니까? 존엄한 존재로 봅니까? 몇 명, 뭐 숫자로만 보고 그 한두 당 얼마 돈, 이 사람 하나 하면 10만 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돌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더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내버려두면 그냥 아무런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나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취급되는 게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참 발전할 때는 그런 거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 보니까 사람들의 속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디맨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디맨드 이게 요구하다. 그 다음에 욕구, 니즈. 그 다음에 뭐예요? 디자이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할 때 요구하는 사람만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가면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뭔가 요구를 해도 이 사람의 진짜 마음에는
이게 있겠구나. 나 무슨 영세민이 되기 위해서 나 독거노인 그거 띄워주세요. 이렇게 오면 행정복지센터는 그거만 띄워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지? 뭔가 못 사니까 그거 하나보다 해서 그걸 미루어 짐작해서 욕구에다가 맞추는 경우가 있고, 더 앞서 나가서는 뭐냐면 열망. 디자이어의 욕구를 맞춰. 그 사람의 열망이 뭔가. 우리가 아프니까 나는 요양실에 들어가겠다 해서 신청서를 해서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해서 줄 서서 기다리다 들어갔어.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는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춰줘야 해. 그냥 밥만 주고 뭐 주고 이렇게 그런 기계적인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되는 서비스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싶지? 이분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원장의 스타일이나 사회복지사의 직원들의 능력이나 자기네 가치관에 따라서 좀 그분들의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욕구를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일날이야. 남편이 뭐 줬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탁 주면 금융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그래도 꽃이라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꽃을 딱 갖다 주는 건 뭐예요? 그날,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그날 바로 갖다 주면 욕구가 충족된 거예요. 그 남편은 그 사람의 욕구를 더 잘 맞춰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 사람의 열망이 뭔가, 꽃도 갖다 줬지만 당신 집에서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 더 해. 뭐 배우고 좀 해봐. 내가 100만 원짜리 탁 돈을 줄게.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열망에다 맞춰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사람들의 열망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은 니즈에다가 많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니즈에다가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뭐냐면 맞춤형 의료 건강 서비스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안심생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인터넷, IoT, 인터넷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금 시스템 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거기 직원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으로 커버하기 어려워요. 출퇴근 9 to 6로 퇴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열악한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몇 시간 안 움직이면 이제 이게 감지,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또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또 이것만 하는 시스템으로 또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물을 몇 시간 안 쓰면 어떻다. 그런 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중이고, 사회 참여 및 문화 프로그램, 또 전문 사례 관리 주거 지원. 그래서 화성이 책임지는 돌봄을 넘어서 삶의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효마루는 이름이 없을 때 이제는 온 이음체예요. 그래서 삶의 정원 과정에서 존엄을 실현하는 통합 돌봄 주거 모델로 가겠다 해서 저희는 웰다잉의 기본 그 교육의 목표인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인문학적인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냐면, 일단 정리수나 처음에 갔을 때 그럼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라포 형성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여기 한 10회기 만났는데 서로가 되게 깊이 마음을 주고받았나요? 그냥 수업 끝나면 가기 바쁘죠. 2개월 반이나 있었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너네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걸 알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자기의 그런 틀 안에 사느라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근데 이 안에 그래도 여기 마지막 시기에 여기 왔는 경우에는 그래도 평온하게 편안하게 소통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처음에 들어가면 정리수납을 하면서, 정리수납이라는 도구를 갖고 가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라포 형성하는 기회를 좀 갖고 쭉 뭐 웰다잉 프로그램 하고 자서전 하고, 이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커뮤니티가 이런 분위기, 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떨까? 예쁘죠?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몇 년 걸릴까요? 그래서 이제 본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랑 여기 통합돌봄 내에서 준사례 관리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삽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좋은 죽음, 그러면 웰다잉이랑 어떤 건가부터, 일단은 오늘의 강의가 사실 웰다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난다 해도 이분들 육체적인 것만 서비스 해줄 게 아니라 과연 이분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들한테 전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죽음을 왜 배워요? 죽음을 배우는 건 잘 사는 법을 배우는
배우는 거고요. 일단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삶의 공부이다. 자, 나를 위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위한다는 말이 와 닿죠.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강의해보면 뇌 죽음 웰다잉 교육에 참여하라게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관에서 그냥 가서 참여하시오 하니까 요즘은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나는 죽으면 아들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공부도 무슨 죽는 공부를 뭐하러 하냐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죽는다는 사실은 알죠. 여기서 안 돌아가실 분 계시나요? 우린 꼭 죽을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먼 일로 생각해서 별로 준비를 안 해. 우리가 학교 갈 때 준비했고, 결혼할 때 준비했고, 공부하는 거 준비했고, 모든 걸 준비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올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단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이 있을 때 온 국민이, 전국이 다 우울에 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남의 죽음을 볼 때 아이고 죽었구나 해서 말아버리는 삶이라면, 나도 죽으면 저렇게 취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거부하게 돼요. 이제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나의 죽음도 물론이지만 사회의 죽음도 제대로 바라봤을 때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용고 사망이 연 한 3,000명 정도, 자식이 아무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 찾아주는 사람이 없이 가시는 분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화성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1년에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일단 가족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수소문을 했는데 안 나타나요. 없어서도 안 나타나지만 있어서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미 사이가 안 좋아지고 버린 식구인데 그 사람이 하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창피해서 못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화성시에서는 이분 장례식을 치러줘요. 한 150만 원인가 해서 근사하게 치러줘요. 저도 이제 거기에 자원봉사 하러 가서 같이 화성에서 같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살았던 사람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잘 마무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다가 또 때로는 뭐 열심히 안 살았을 수도 있고, 나의 죽음을 누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제도적으로 내가 죽으면 이런 식으로 존엄하게 가도록 대책을 세워주는구나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배운다는 건 온 사회를 위해서 배우는 거고, 이 죽음의 공부가 잘된 나라일수록 사실은 선진국가예요. 영국이라는 데는 유치원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죽음을 배우냐? 죽음에 대한 시각적인 변화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한 가족의, 그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동네에서 와서 많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꽃은 여자들이 만들고 반찬도 하고, 남자들은 상여질 준비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덕망 있는 어르신이 진두지휘했는데, 지금 어때요? 모든 걸 상조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상업화된 장례 절차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례식에 가면 풍경이 초등, 고등학교 손자, 손녀는 잘 없어요. 걔네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디로 가요? 학원 가.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장례식에 가면은 그분이 살아온 사람의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사고를 이제 개발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계기가 되는데, 결혼식은 뭐예요? 한참 막 그냥 다 가식적으로 흥분된 모습, 잘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됐죠. 장례식장에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보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고, 그 장례식장에 가도 그분의 죽음을, 돌아가신 분의 어떤 뜻을 기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 장례식장은 뭐 코다리 조림이 맛있더라, 육개장이 맛있더라, 뭐 등등등등. 과거에는 소복도 하얀
하얀 색깔이었다. 우리 백이 민족이잖아요. 하얀 색깔로 있고 그랬는데 요즘 까만색이야. 왜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 뭐 까만 거 입으니까. 장례식장 업자들이 편의상 그러는 거야. 3일 동안 입고 있으려면은 반찬도 들고 그냥 모든 게 장례식이 편의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박정자 씨가 작년 5월 달에 생전 장례식을 했다고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00년쯤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갈 때 자식들이 되게 보고 싶어. 자식들이 되게 보고 싶은데 언제 와요? 자식들이? 죽었다면 오겠죠. 죽으면 오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보고 싶은 자식을 못 봐. 그래서 중국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는 대륙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다 보니까 자녀들이 못 와. 명절 때도 잘 못 와. 근데 자식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문에 부고장을 낸 거야, 부고장. 그랬더니 자식들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살아계신다. 그래서 좀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좀 왜 부고장을 거짓말로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노인이, 어르신이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는 무빈소 장례, 요즘은 빈소 없이 그냥 하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100살이면 자녀들은 7, 80세라 장례를 치를 힘도 없어. 그리고 또 노인이 돌아가실수록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전 장례식이라는 분야가 이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존엄하게 인생을 카르페디엠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죽음을 배우는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라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답을 해보세요. 나 누구예요? 누구의 마누라? 나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안 해봤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던지는 질문이지만 여기에 정답은 있다 없다? 정답이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어땠어요? 여자들은 애기들이랑 동굴에 있고 남편이 가서 짐승을 하나 잡아다가 그거 먹을 때까지 있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하면은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지금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어때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한 6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었죠. 평균 연령이 그때는 60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환갑잔치가 제사상처럼 막 차려놨잖아요. 그 옛날에 그게 사실 생전 장례식의 의미가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이번 안 보면은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시집 와서 시동생 키우고 내 자식 시집장가 다 보내면 겨를이 없이 돌아가시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자식들이 알아서 그걸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60 이후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무료한 시간을 30년, 40년을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죠.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지금의 어르신들은 요거를 우리가 본인들은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뭐에 맞춰서 디맨드가 아니고 니즈가 아닌 디자이어, 그분들의 열망, 진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우리 부모님의 열망에 못 맞춰. 요구하는 거, 뭐 해주는 거만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우리 며칠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래도 90세 이상 두 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한 번씩 갔다 와야겠다 해서 시간만 되면 갔다 왔는데 갈비 좋아하시니까 갈비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있지만 과연 이분들의 열망이 뭔가.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며느리랑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랑 안 살고 싶은 게 어떻든 집을 다른데 가서 이사해가지고 두 분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젠 애들이 할머니가 만든 건 잘 먹지도 않는데 더럽다고. 수박을 썰어 놓는데 우리 부모님이 썰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깍둑 썰기로 해가지고 통에다 담으려고 그랬더니 아유 애들이 그거 안 먹는다. 그냥 통으로 놔둬야 된대. 왜 그냥 더럽다고 그러나 봐 이러면서. 그러다 우리 부모님을 화성시에 안심주택에 주소를 좀 옮겨서 할 수 없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배우신 분들은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열망이 뭔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늙었는데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내 열망에 맞춰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요거 과거에 제가 유당마을 원장으로 88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실버타운이에요. 최초의 실버타운을 제가 운영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거 강수연
빈소인데요. 우리 한국과 외국에 이게 뭐 유럽인데 우리는 문상을 어떻게 해요? 사진한테도 하는 거예요. 제가 불란서나 이제 이렇게 몇 개국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이게 시신이에요. 포르말린으로 피를 다 빼가지고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사람을 다 만들어 예쁘게 만들어서 일주일이든 15일이든 멀리 있는 자식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이렇게 아이들도 옆에서 서로 얘기하고 한을 다 푸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순간에 3일장 못 보면 못 보고 그러면 한 맺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만은 아니겠지만 이게 한이 많은 나라.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물론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도 다르지만 장례 문화까지 또 이렇게 가보니까 실버타운에서 살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같이 와서 죽은 자를 중심으로 서로 화해장을 갖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우리나라에 와서 88년도인데 이렇게 할 때 장례식장을 만들었어. 장례식장을 만들었는데 장례 이제 함께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영업이 안 됐어요. 1년 만에 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랑 자녀들이랑 와서 라운딩을 할 거 아니에요. 실버타운. 지금은 실버타운에 돈 많은 사람이 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도 되게 높아지고 하니까 지금 실버타운이 꽃을 피는 시기인데 그때만 해도 30-40년 전이니까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잘 안 올 때였어요. 자식 체면 때문에. 내가 돈은 있어도 가도 자식들을 불효자식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럴 때인데 얼마나 그때는 입주자 채우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은 시설이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저는 또 너무 앞서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벤치마킹을 하면 실천에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실버타운 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실버타운을 해야 된다 해서 당연히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접목했죠. 좋은 자리에. 여기서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문상도 하고 같이 살던 분들이랑 와서 좀 파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분의 추억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것만 보면은 잘 왔다가도 에그머니나 나 여기 고려장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공포스러워서 입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거를 부시고 다른 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 실버타운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중이라 이제 실버타운도 우리가 여기 처음에 최초지만 이게 요거까지 제가 짓고 나왔는데 요즘은 뭐 굉장히 비싼 데도 많고 10억에다 생활비 5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좋은데 나쁜데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당마을은 그때 1위를 달리다가 요즘은 한 12 정도 그냥 금액 이런 거 따지고 보증금이 한 3-4억 정도에 두 분이 살려면 생활비가 한 3-400 정도 이제 되는 시설. 1988년 대한민국 최초로 시니어 타운을 설립해 운영해온 유당마을. 그래서 실버타운이 되게 고가 상위 1%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 최근에는 이제 한 50만 원만 들여서 하는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 안심주택처럼 여기는 600만 원 보증금에 그 관리비가 3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거기다가 ADL은 본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밥 같은 거 본인이 해서 잡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한 %를 대주고 민간이나 노후주택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될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데 얼마 내면 좋겠나 그랬더니 50만 원만 내면은 가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50만 원으로는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고 50만 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서비스가 없어지는 거죠. 서비스가 없어진 만큼 즐거운 편안한 노후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50만 원은 지자체에서 뭐 나라에서 하고 50만 원은 개인이 반씩 부담해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를 많이 지금 제도도 돼 있고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왜 돼야 되느냐면 케어할 수 있는 케어 인력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고 케어 받을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체로 단체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된다. 물리학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335 같이 하는 이래 또 민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의 정의는 알죠? 의학적 죽음은 집에서 이분 몸도 차고 가는 건 돌아가신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심폐기능 정지. 이분이 암으로 고생했든 뭐 했든 간에 심장과 폐가 정지됐을 때 의학적 죽음이 또 법적 죽음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사망 신고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걸로 되는데 만약에 사망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존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분 앞에로 연금 이런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론 고독사에서 몰라서 가족들이 발견이 안 돼서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족들이 그 연금을 받기 위해서 상황식을 안 한 경우도 있죠. 뭐 10년씩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걸 다 받아서 자식들이 쓰는 거죠. 근데 너무 인구가 많고 고독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아예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슈가스 제도라고 종할, 그러니까 마지막 서비스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행정에서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죽음, 아무것도 안 하는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랑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어저께도 이제 복지관에서 고립가구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와서 한 8명을 2개월 동안 계속 이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사람은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 집으로 간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두 사람이 가야 되고. 왜냐하면 한 사람 있는 데 가서 무슨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은 전혀 밖을 안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하길래 직원이 같이 따라가면 그럴 때는 간다고 그랬어요. 고립가구의 문제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적으로 많이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라 이번에 어디서 프로그램을 따와가지고 하길래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동행하면 한번 해볼게 이렇게 했지만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네트워킹이 안 되면은 그건 사회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거기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난 그런 거 가는 거 싫어. 뭐 배워. 나는 더 이상 뭐 배우고 싶지 않아. 다 친구도 이제는 끊을래. 정리할래. 뭐 이러나. 그러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서 아무런 네트워크가 안 되는 사람. 그래도 뭐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뭐 그냥 집에서 살림만 잘해도 되는 거죠. 근데 혼자 사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은둔 외톨이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회적인 사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죽음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정의는 그거예요. 일단 의사가 심폐기능정지라는 사망진단서를 받았을 때 의학적인 죽음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도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각자의 그 어떤 뭐랄까 종교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따라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연구를 한 건데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된대요. 죽음은 끝이다. 삶의 소멸이다. 그냥 죽음은 끝이다. 그다음 삶으로부터 너무 고달픈 인생, 죽음으로써 해방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삶의 연장이다. 뭔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엔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 자, 설명을 하나씩 해봅시다. 죽음은 삶의 소멸이라는 건 죽음은 뭐다? 죽음은 끝이다. 자연현상이다. 공자는 아직도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삶의 중심에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도 뭐가 깃들여 있냐면 자론과 공자의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제자도 여러 명 있으면 그 제자의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열심히 사고 태도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뺀질거리는 어떤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공자 선생님 죽음 후에는 뭐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 공자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해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애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야. 야,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현재나 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문화권은 현재 사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이기 때문에 현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현재를 잘 살아야 현재 제사도 잘 드리고 하면은 나중에 돌아가신 뭐가 좀 잘 나아지 이런 이런 그런 개념도 현재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죽음은 자연 현상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힘든 삶으로부터 쉼, 허무한 삶으로부터 해방. 내가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을 겪었어. 그럼 우리 연예인들이나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나 그냥 너무 현실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죽음은 끝이겠구나 생각해서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실버타운에 있으면서 가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그것도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는 민생구가 노인의 사고, 돈도 없고 질병, 고독하고 이런 무의 할 일이 없고 병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그랬지만 이제는 노인 일자리도 생기고 생활지원금, 노인 돈 나오는 거 있죠, 연금. 그래서 많이 그런 거는 좋아졌지만 할 일이 없고
없고 무의미할 때 내가 과연 뭐지 할 때 그냥 돌아가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사례들을 다 못 들겠지만 삶의 연장이다. 이거는 뭐 재생 또 부활을 믿는 뭐 종교적인 인식과 연결이 되면서 이승과 연결된 삶이 있다. 재생하는 삶이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해서 죽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새 집에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고 설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걸 믿거든요. 삶의 연장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상이 얼마나 더 멋지게 펼쳐질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려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연장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리고 서양 철학가 소크라테스 기타 등등 서양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 아까 세 번째 뭔가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 물론 서양은 대부분 그 기독교, 크리스천 이런 거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을 믿었고 소크라테스는 철학가잖아요. 기원전 분인데 이분은 어땠어요? 철학가들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저항하고 이제 전통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기득권 세력한테 미움 받았을까요? 안 미움 받았어요. 엄청 미움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본인들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을 갖다 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받았어요. 사역을 받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형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사역을 그 독배를 축 들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지금 비록 내는 죽지만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서 덕과 죽음을 통해서 덕과 지혜를 추구한다. 죽음은 지혜로의 탐구를 위한 기회로 여겨졌으며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해방과 더 깊은 진리를 찾으려는 탐구를 이야기한다. 우리 일반인 중에서도 죽을 병 암에 걸려서 말기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난 사람 의미 있게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통과하신 분들은 삶의 스타일이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론은 외형적으로는 유한한, 우리는 유한하다. 생명은 끝이 있다. 유한한 생명의 끝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존재로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이 현재 살아가는 게 진실, 사랑, 자비와 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걸 운운하다는 것보다는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면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다음 세상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웰라이프,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삶의 소멸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세계로 이사를 간다 하면은 현재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질이 좋을까요?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지금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거 공부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안 죽어봤잖아요. 안 죽어봐서 제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현재 잘 사는 것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과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을 건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현재를 재밌게 살아간다. 이건 이순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웰다잉, 웰라이프의 어떤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도 죽음이 두려워. 왜?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이 세상이 좋아. 명품도 많고 너무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 두고 죽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미지의 세계. 과연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죽음이 두렵다. 그래서 죽음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도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애 경험, 연령, 종교, 건강이라든가 가족관계다. 이 사람의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죽음이 주는 그 불안이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다.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면 공포관리 이론으로 그냥 죽음이라는 곁에 가고 싶지도 않아. 옛날에 유당마을에 와서 그거 있으니까 싫어. 공포. 죽음은 공포야.
뭐야 그 시간 듣지도 않아. 죽음에서 대해서 배우는데 그냥 가. 어떤 분은 얘기하다 보니까 죽음이야? 가. 지금도 여기서 좀 듣기 싫은 사람 있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연결되는 걸 아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유골함 같은 거 만들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유골함 만들면 처음에 막 싫어. 또 관에도 들어가 보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는데 못 가겠다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죽음 앞에서 직면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생길까요? 아쉬운 것도 생각나고 자녀들한테 못한 것도 생각하고 남편한테 고마운 것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훨씬 경험하고 나면 나의 어떤 의미가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그 공포부터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없애자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치료적 접근.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죠.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게 치료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 관리자 과정에도 이 웰다잉 꼭지를 하나 넣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하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까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흐름이고 현대사회 흐름에서 볼 때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TV에서 자살, 폭행, 테러, 전쟁 매일 다리 넘어져. 맨날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무감각. 딴 사람의 죽음인 경우, 제3자의 죽음인 경우에는 매일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지만 무감각하다. 그래서 3인칭 죽음이에요. TV에서 나오는 죽음이나 이런 거. 그 다음 2인칭 죽음은 너의 죽음이에요. 나랑 추억이 있는 사람의 죽음. 나한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의 죽음일 때는 마음이 다르죠. 상실감도 많고. 그런데 1인칭 죽음, 이게 뭐예요? 과연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죽음이라는 건 똑같은데 3인칭이 죽음과 너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 우주 차원에서 한번 죽음을 보면 지금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인데 그 전에 인구가 수억 동식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 땅속으로 파서 들어가. 이런 물건들이 다 인간들의 숨결이 다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우리가 죽으면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양분을 먹고 이렇게 나무가 생기고 수풀이 생겨서 숲에서 나오는 산소를 갖고 우리도 숨쉬고 살고 동물도 숨쉬고 살고 다 이거는 생명 우주 차원에서 볼 때는 연장선에 있다. 죽음도. 그래서 자연과 나가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연과 나도 하고 너하고 나하고 또 하나고 일단 다 우리가는 믹스 될 거니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를 구별해서 본다는 것보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들하고도 사랑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다이기 때문에 생명 우주 차원에서 보면 하나다. 자, 우리가 지구를 해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냥 조그만 지구에 불과해. 조그만 지구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그걸 어떻게 볼까요? 개미 어디 개미왕국을 해보면 지네끼리는 되게 열심히 살아. 안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어디서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우주 차원에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땐 그렇게 아득바득 아웅다웅 하면서 100년 동안 사는 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우주 차원에서 크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뭐죠? Living is dying. 우린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잘 들으세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들이마시고, 뇌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내쉬는데 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날숨이 나의 마지막 숨이에요. 매번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Living is dying 이에요. 사는 것이 곧 죽는 거예요.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항상 죽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아니, 죽음을 기억하는데 왜 행복해져? 왜냐하면 살아있는 여기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시한부 생명선고 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항상 체크하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한 발자국씩 죽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책이 있는데 헨리 리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우리가 배가 이제 여기에서 식구들을 태운 배가 절로 가고 있어. 수평. 잘 가 하는데 얘가 가다 어떻게? 수평 속으로 뚝 떨어져. 그럼 없어졌다 생각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반대편에서는 어서 와 축하해.
이런 게 우리의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다잉 죽음이란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 5가지가 있어요. 연구를 한 걸 보면 일단 고통 완화, 고통 없이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내가 죽고 싶은 대로 내가 연명치료 안 하겠다. 나는 어차피 죽을 때 되면은 막 목줄 걷고 이렇게 하고 식물인간으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쓰죠. 여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혹시 쓰신 분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 쓰셨네. 그래서 나의 장례 방식이나 이런 거를 내가 사전에 준비해 놓는 거예요. 웰다잉을 배우신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웰다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장례식 준비까지 다 해놓고 돌아가셨어. 누가 뭐 하고 뭐 일주기까지 프로그램을 싹 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편지 쓰고 그래서 내 죽음은 내가 결정하겠다 해서 준비도 내가 하겠다. 그리고 관계 정리와 작별의 기회, 가족과 친구와 이별을 나누고 화해하는 정서가 마무리되고 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요즘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사고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탤런트 그 연예인 중심으로 하는데 연초마다 유언장도 쓰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내가 준비하고 나의 결정권으로 한다면 매일매일이 언제 이 사람 헤어질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즐겁게 살 거 아니에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그게 우리의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게 우리의 카르페 디엠이다. 그 또 익숙한 환경에서 죽고 싶다.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고 조사한 결과를 볼 때 안 아프면 좋겠다. 저도 1번이에요. 죽음 두렵지 않은데 막 아프면 어떡할까. 지금도 좀 아프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죽기 직전에 얼마나 그거 아플까. 마약을 먹어야 되죠. 아프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죽을까 봐 그렇고 또 내가 돈을 숨겨놓은 걸 얘네들이 못 참으면 어떡하지. 뉴스에 보면은 미리 주면 안 된다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요거를 유언장에다가 자필로 쓴 유언장. 그래서 우리 프로 갈 때 자필로 쓴 유언장, 효력 있는 유언장에 다 해놔뒀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질문 없죠? 한 10분 쉴게요.